강좌 또 김범수 선생님 모시고 칸트의 영국평화론에 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선생님에 관한 간단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2006년도에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서울대 부임하셔가지고 현재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미국통일평화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현대 정치이론, 민족주의, 인권이론, 정의론, 평화사상 등이고 칸트의 자유주의 국제관계론, 자유개념 등등에 관해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강연에서는 칸트의 영국평화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의미한 저작이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시일성이 큰 저작인데 선생님과도 말씀 나눴지만 국내에서는 그다지 많이 활발하게 논의의 대상으로 회부되고 있지는 못한 칸트의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고전인데요. 이 고전에 등장하는 칸트의 국제적 연방에 관한 그 모델을 어떤 의미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 간에 분석해 주시면서 혹시와 보편적 생태의 신부의 논의까지 한데 아울러가지고 진행해 주실 예정이라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귀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선생님 모시고 먼저 발표를 청해 듣고 다음에 다음 수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입니다. 아까 소개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외교학과 대학원을 학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할 당시에 군대를 중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건물이 딱 만들어지고 다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이 건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M306호가 제가 있던 연구실이었습니다. 대학원 연구실.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 만에 처음으로 사회대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학내에서 다른 강의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학생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대에 와서 강의하는 것은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상당히 긴장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약간 모처럼 만에 고향을 찾아온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한 강의는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칸트의 영국평화론, 현대 국제질서의 기원을 찾아서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여기 전공 국제정치학이나 외교학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별로 안 계시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학과에 입학해서 저도 이제 여기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기 때문에 여러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학자가 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원 때 그리고 학부 때 칸트의 영국평화론, 지금은 최근에는 영국평화론이라는 제목 말고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국평화론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처음 영국평화론을 읽은 거는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1990년 이런 때쯤이었고요. 이제 수업을 듣는 와중에 수업의 교재로서 칸트의 영국평화론이 이렇게 채택이 돼서 영국평화론을 한번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혹시 여기서 영국평화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셨어요?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 책이나 이런 것으로 번역이 나와 있는 거 책을 보시면 한 30쪽 정도 분량에 불과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봐도 예비조항, 확정조항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책인지 사실 저도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내다가 앞서 소개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하면서 사실은 칸트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도교수 선생님께서 절대 이런 것으로 논문 쓰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충고해 주신 이유는 이게 고전이다 보니 연구가 엄청나게 많은 기존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에서 이러한 그 기존 연구들을 뛰어넘는 뭔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 엣지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공부만 하고 논문은 다른 것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박사 논문은 다행히 박사 논문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엠피리컬 리서치가 가능한 그런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를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칸트에 관련된 책을 쓰려고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학교 일이 바빠서 책을 쓰지 못하고 그러고 있던 차였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칸트의 뭐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개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칸트가 생각했던 평화의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칸트가 제기하는 이러한 평화 방안이 왜 그렇게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다른 학자들과의 그런 평화론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체적인 목차입니다. 들어가면부터 시작해서 이런 목차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시작하면서 여기 영구 평화론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칸트 영구 평화론 얘기하면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을 통해서 평화 상태를 구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법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칸트 영구 평화론의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칸트가 이야기한 영구 평화론에서 또는 뭐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공법이 작동하는 법적인 또는 법이 지배하는 상태를 정초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보시면서 느끼시겠습니다만 글쎄 뭐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오늘 강의의 부제가 현대 국제 질서의 기원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칸트가 이야기한 이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국제 질서, 그 다음에 뭐 세계 질서라고 할까요? 정치 질서, 국제 정치 질서가 잉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칸트가 이야기한 이 문장의 의미를 근대 평화론의 맥락 속에서 그래서 여기 홉스 이야기가 있고 푸펜드로프, 생피에르 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 시대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학자들입니다. 이런 학자들이 주장했던 평화론의 맥락과 비교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칸트의 평화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여기 칸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간략히 적혀 있는데요. 1651년에 홉스의 리바이어전이 출간되었습니다. 1651년, 17세기죠. 17세기에 이제 홉스의 리바이어전이 출간되었고요. 그 다음에 칸트가 1724년 퀘니스버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출간한 게 1762년이고 그 다음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등 철학에서 아주 주옥같은 명저로 꼽히는 책들이 출판된 것이 1780년대입니다. 그리고 1788년, 89년에서 1799년까지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이 와중에 1795년 칸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18세기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리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윤리 형이상학과 영구 평화론에는 상당히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는 일부의 내용들은 윤리 형이상학에서 인용한 문장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살았던 이 시대는 18세기입니다. 18세기는 계몽의 시대로 일컬어졌던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사상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홉스, 로크, 루소 뭘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정치 사상의 흐름에서는 사회 계약론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든가 칸트의 실천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칸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홉스의 이야기도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즘 그 퀘니스버그가 혹시 어딘지 들어보신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교과서에도 그게 나오나요? 우리 선생님들 저희 연배 때는 교과서에 퀘니스버그에서 칸트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산책하고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 몇 시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화가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저희들은 퀘니스버그가 상당히 친숙했습니다. 그래서 퀘니스버그가 어딘가 조그만 독일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게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퀘니스버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퀘니스버그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쪽이 독일이고요. 폴란드 있고 뭐 발틱 3국에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데 여기가 퀘니스버그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독일 어느 시골에서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칸트가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폴란드의 동쪽에 러시아에 가까운 이런 곳에 있는 곳에서 퀘니스버그 산책도 하고 그랬던 것을 알게 돼서 상당히 좀 이미지는 달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칼리닝그라드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착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 영토는 여기고요. 이게 러시아의 역의 영토로 되어 있고요. 러시아의 핵무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군함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이 북유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안보로 되게 중요한 곳인데 지금은 뭐 러시아에 그래서 군사기술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칸트 시절에는 여기가 퀘니스버그였고 상당히 북유럽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칸트가 태어난 곳은 여기였고요. 그러면 지금 뭐 이 퀘니스버그 성당 이런 곳에 가면 칸트의 묘지가 이렇게 지금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어떨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왼쪽에 보이는 책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의 그 초판의 그 표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제목은 줌 에비겐 프리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제목으로는 Toward Perpetual Peace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책이고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영구 평화론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저희들은 영구 평화론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칸트의 묘지 옆에 있는 곳에 위치한 묘비명이라고 할 때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고 더 꾸준하게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로운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채워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가득한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 이게 이제 칸트의 기념비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유치합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에 별이 가득한 밤하늘 이게 책에다가 써놨던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써봤고요. 그래서 근데 뭐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가득한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 칸트의 실천 철학, 윤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도덕 법칙, 모럴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도덕 법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구 평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도덕 법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학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먼저 칸트의 영구 평화론, 칸트의 국제정치 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칸트 정치 철학,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홉스 이래, 앞서 말씀드린 홉스, 로크, 루소 이래 근대 정치 사상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홉스도
모든 홉스의 전제,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건 로크도 마찬가지고 루소도 마찬가지고 칸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사람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근대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홉스 나름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그 자유로움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한 자신의 답을 리바이어던에서 해주고 있고요. 로크, 루소도 마찬가지로 정부론이라든가 사회계약론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칸트 정치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전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칸트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자유로울 때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컨플릭트가 있을 때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 질서를 갖춘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국제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한 게 바로 칸트였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이제 칸트의 공화주의라고 이야기되는 정치 철학의 일부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사회 안에서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언명령과 도덕률에 기초한 보편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자유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칸트의 자유 개념을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도덕률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덕률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보편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 질서를 만들면 될까요? 칸트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한 실천 이성이 이야기하는, 우리 이성이 명령하는 바를 법률로 만들고 그 법률에 따라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칸트 정치 사상의 아주 기본적인 얼개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칸트는 원초적 계약을 통해서 원초적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리지널 컨트랙트 영어로 이 원초적 계약을 통해서 뭔가 이런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치 질서를 공화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인데, 국제연방을 통해서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국제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법이 지배하는 상태를 정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아마 조금 좀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칸트의 자유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러한 칸트 정치 철학의 흐름 중에서 국제정치 사상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칸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국제정치 체제, 그리고 홉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여기 아까 국제정치학 또는 외교학과 전공하신 학생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외교학과에 입학해서 대학교 한 2학년쯤 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그
근대 국제정치 체제를 연 조약으로 가장 중요한 조약으로 평가받는 게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1648년 영어로는 웨스트팔리아 또는 독일어로는 베스트팔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웨스트팔리아에서 전쟁, 이때 이게 무슨 전쟁을 끝낸 건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있었고요. 이 30년 전쟁을 종교라는 평화협정이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의 전쟁이 발생했던 이유는 대략 짐작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교도, 프로테스탄트 이후에 일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독일과 아까 있었던 독일과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와 체코 이런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었고 그 밑에 여러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중세에는 다 어땠을까요? 종교는 다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 이후에 일부 제후들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종교 카톨릭을 신봉하는 황제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제후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전쟁의 종결하면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 각 개별 제후국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로마 제국은 그 위에 있는 제국이었는데 각 개별 제후국의 종교는 누가 정한다? 라고 했을까요? 황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제후가 정한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대 국제체제의 출발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별 영토를 가지고 있는 제후 또는 그 영토 안에서 중요한 결정은 그 안에 있는 통치자가 한다라는 원칙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조약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물론 여기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팔리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도 그런 원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근대 주권 원칙을 천명한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대 주권 원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 근대 주권 원칙이 통용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주권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기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영토 안에 있어서 배타적, 절대적, 독점적 권리는 주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는 국민입니다만 이 시기의 주권자는 통치자였습니다. 통치자가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그 내부의 그 제후국 내부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표명한 것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 이후에 근대 국제체제는 개별 국가의 내부의 일은 그 개별 국가 내부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권력체는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 국제정치 질서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근대 국제체제에서 이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아나키라고 하는 것은 매번 싸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당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권력체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아나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나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대 국제체제의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게 웨스트팔리아 체제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1648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홉스가 리바이어드를 출간한 것은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체결되고 3년 후에 리바이어드는 출간되었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드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홉스를 정말 좋아하는 학자기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 강의에 평화를 사랑한 정치 사상가 홉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게 아닌데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평화를 사상한 정치 사상가가 홉스입니다. 정말 홉스의 정치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전쟁을 벗어나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가 홉스 정치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홉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다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전쟁 상태라고 하는 게 너무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개인들 사이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제를 옹호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근대 정치 사상 또는 근대 국가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홉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이 국내적으로는 평화, 그 다음에 밖에서는 전쟁 상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한 학자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 홉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지만 칸트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홉스의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들 살아갈 때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가 홉스의 가장 큰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 리바이어던은 절대 군주처럼 이런 의인화된 왕일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홉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필요성, 왜 국가가 필요한지, 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권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홉스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국가 권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국가 권력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간명하게 설명한 사람이 홉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계약을 통해서 절대적 주권을 가진 정부를 수립하고 정치 권력을 수립하고 이게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이제 홉스의 그 리바이어던의 내용인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홉스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국가가 없으면, 국가 권력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홉스가 묻는 질문입니다. 자연 상태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국가가 없는 상태가 자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이 개인과 개인들끼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없을 때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과 개인들,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약간 좀 목이 마른데 물도 한잔 마셔가면서 해야 될 텐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마를 때 물이 이렇게 딱 한 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없으면 사람들은 싸운다. 그래서 개인들끼리 있을 때, 국가 권력이 없을 때 개인들의 관계는 전쟁 상태가 홉스가 상정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그 다음 질문이고요. 개인들이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는 개인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야기한 게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래서 제3자를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로 만들고 이 주권자의 명령에 잘 복종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누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개인들끼리 있을 때 싸움을 중재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개인들끼리 싸우다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죠?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국가 권력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판정을 내리면 대법원에서 그런 판정이 내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평화롭게 사는 방안이다 라고 하는 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재할 경우에 개인들 사이의 전쟁 상태가 불가피하고 그러한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계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정부를 수립하고 정부 절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내리는 명령에 다 잘 따라서 그러고 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가 홉스의 리바이어던이고요. 홉스는 책에서 이러한 리바이어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악은 무엇일까요? 홉스에 의하면 최악은 국가가 없는 상태가 최악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말리아에서 살래? 북한에서 살래? 소말리아에서 살래? 중국에서 살래? 소말리아가 이게 좀 이런 특정 국가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무정부 상태에 있는 국가 권력이 없는 무정부 상태에 있어서 개인들이 요즘은 소말리아가 아니라 거기 어디죠? 중남미에 지진이 있었던 나라? 갑자기 네? IT라는 나라가 요즘 거의 무정부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무정부 상태가 최악이고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을 가져가지고 아주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가 리바이어던의 평화인데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무정부 상태보다 좋다라고 하는 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을 만들고 그 국가 권력이 통치를 함으로써 한 사회 안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어디가 있다라고 홉스는 이야기합니다. 국가 안에 있습니다. 국가 안에서 그래서 절대적,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 국가 권력이 국내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대신 그거의 반작용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아규먼트입니다. 그리고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나온 이러한 아규먼트가 근대 국제체제를 가장 심플하게 잘 설명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거 아주 심플합니다. 홉스에 의하면 안에서의 평화, 밖에서의 전쟁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이 평화를 유지하고 그렇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항상 전쟁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서 말씀드린 대로 1651년에 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체제가 성립된 이후 이러한 시기가 아주 오랜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봤더니 유럽에 이때 무슨 일들이 많이 있었죠? 17세기, 18세기에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발발했습니다. 국가들 사이의 전쟁,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때는 이제 절대 군주들이었겠죠. 이런 군주들이 국내적으로 이렇게 평정한 다음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도 하고 맨날 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스 홉스 이후에 근대 평화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평화론들은 국내에서는 이런 리바이어던을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17세기의 국제정치에 대해서 고민한 학자들, 국제법 학자라든가 또는 국제정치 사상가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사람들의 고민은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평화를 수립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전쟁 상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전쟁 상태를 벗어나고 평화 상태를 이룩할 수 있을까가 근대 평화 사상가들의 문제의식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국제관계는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국제관계의 무정부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적혀있는 푸펜도르프와 그 다음에 생피에르 신부입니다. 두 사람이 상당히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고요. 특히 푸펜도르프는 국제법 학자였습니다. 국제법 학자, 그래서 휴고 그로티우스와 함께 국제법의 아버지 이런 것으로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생피에르 신부는 아마 이름을 들어본 분들은 많이 안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당시에 무슨 평화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한가 영국 평화를 위한가 이런 책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유럽 연합, 지금 현재 있는 유럽 연합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제기한 평화론이 있었는데 칸트는 이 두 사람의 평화론이 둘 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판하며 자기의 평화론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푸펜드로프와 생피에르 신부의 평화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푸펜드로프는 이 세상에 신의 명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명령이 있고 그 신의 명령이 자연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은 신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푸펜드로프의 입장에서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마귀, 악마의 이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만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법, 신이 주신 자연법을 잘 지키고 살면, 그러면 국제관계에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푸펜드로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만,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을 바탕으로 자연법을 준수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푸펜드로프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푸펜드로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의 명령이 인간 세계에 있고, 그 다음에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국제 관계에서도 그러한 자연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들이 그 자연법을 준수한다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푸펜드로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푸펜드로프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자연법, 국제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선제 공격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말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의 명령 또는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몇 군데에서 어떠한 법이, 국제법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밝히는 게 푸펜드로프의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법,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에버레스팅, 유니버셜한 법, 이러한 자연법이 있고, 자연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푸펜드로프의 주장인데, 어떻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좀 불만스럽죠? 예, 자연법만 가지고 될까? 자연법만 가지고 될까? 홉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칼이 뒷받침 되지 않는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 예, 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칼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냥 자연법, 신의 명령, 이성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위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푸펜드로프는 아마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펜드로프의 이런 자연법 사상의 한계로 이야기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법적인 제도가 없이 그냥 인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칸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생피에르 신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생피에르 신부는 조금 뒤의 사람인데요. 생피에르 신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홉스가 이야기한 리바이어던에서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서 국가 권력이 없으면 전쟁 상태에 있고,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어서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 권력을 만들고, 그 국가 권력의 명령에 복종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홉스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생피에르는 똑같은 방식을 국제관계에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국가와 국가들이 있으면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전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제3의 세계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세계 국가, 세계 국가 정확한 표현은 유럽 연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럽 연합이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개별 국가의 권리,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세계 국가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또는 이게 유럽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연합이 내리는 명령에 개별 국가들이 따라서 행동하면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생피에르입니다. 그래서 생피에르는 여기에 있는 유럽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713년에 출간된 책에서 어떻게 하면 유럽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이야기한 방식을 국제관계에 적용해서 국제관계의 세계 국가, 국가들 사이의 국가연합, 유럽연합을 만들고 그 국가연합이 말 안 듣는 국가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럽연합 상비군을 만들어서 유럽연합 상비군이 언제든지 가가지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나라 또는 약속을 위반하는 나라를 가서 퍼니쉬를 하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좋은 생각이죠. 이게 생피에르의 평화론입니다. 그래서 생피에르는 뭔가 이러한 그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의 26개, 터키를 포함한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유럽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유럽연합이 좀 더 국가보다 상위의 권력을 가지고 개별 국가의 잘잘못을 퍼니쉬하거나 또는 뭔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국제관계의 법을 이렇게 그 통치하게 되면 그러면 국가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생피에르 신부의 평화론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홉스가 우리가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국가 또는 세계국가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분들이 세계 평화를 꿈꾸시면 유엔 같은 데가 조금 더 이렇게 세계국가가 돼서 강한 힘을 발휘해서 깡패 국가들 가서 막 때려잡고 이런 거 하면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다 해보셨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생피에르도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론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이론에서는 옳은 얘기지만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게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피에르의 유럽연합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칸트의 가장 기본적인 비판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칸트 이전에 라이프니츠, 루소 등도 생피에르의 이 평화론이 이론적으로는 참 그럴듯한데 어떤 국가가 자기네 이 주권 권한을 다 세계 국가에다가 양도해주고 하겠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칸트도 그래서 이런 짧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론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실천에서는 유용하지 않는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이 생피에르의 평화론이 이론적으로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렵다. 왜 실행하기가 어려울까요? 국가들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가연합, 유럽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유럽연합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 안 따르려고 할까? 생각해보니까 국가들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칸트가 제시하는 제3의 방안, 이러한 생피에르 신부의 평화론을 비판하면서 칸트가 제시하는 제3의 방안이 바로 영구 평화를 위해서 제기하는 방안입니다. 1시간 딱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죠. 5분 안에 끝납니다. 칸트의 평화론은 그래서 이러한 앞서 있었던 푸펜도르프의 평화론, 그 다음에 생피에르의 평화론을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제기하는 것이 칸트의 평화 사상입니다. 칸트가 이야기하기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푸펜도르프의 그런 국제법, 자연법 사상은 너무 좀 유치하다. 법적인 제도가 없이 어떻게 그냥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해서 국제평화를 기대할 수 있겠냐. 이거는 좀 외적 법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좀 불충분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생피에르의 평화론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자기의 권한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입니다.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을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그 칸트의 대안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제관계,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관계. 요거는 잘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칸트는 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현실주의자였고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홉스가 이야기하는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전쟁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상태를 어떻게 평화 상태로 바꿀 것인가가 칸트의 고민이었고요. 칸트는 이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3의 방안, 앞서 이야기했던 푸펜도르프와 생케르가 아닌 제3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 제3의 방안이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입니다.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을 통해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을 통해서 뭔가 법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법적인 질서 하에서 평화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평화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장 칸트가 여기서 영구평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국제관계에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평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은 국제국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계 국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생피에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또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국가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국제국가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국제국가를 만들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칸트는 이제 국내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정치 질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통치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져가지고 국제국가가 돼서 유럽과 전 세계를 포괄하게 되면 이러한 그 민주주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 없는 절대 왕정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측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국가의 개인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보편 법칙을 뭔가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칸트의 정치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성의 명령을 가지고 개인들이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면 그러면 개인들이 한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갖다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 법칙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국제기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국제국가, 세계국가가 그 법을 뒤엎으면 어떻게 될까요? 칸트의 생각.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국가, 영원 없는 전제주의로 전략할 수도 있고 개별 국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국가, 세계국가가 그 결정을 뒤엎거나 아니면 거기에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 이 개별 국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국가는 자유의 침해다. 그렇다면 이게 생피에르가 얘기하는 국제국가가 자유의 침해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자유를 지키면서도 개별 국가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법적인 질서가 있는 국제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칸트의 고민이었고요. 칸트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소극적인 대안으로 평화연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연방. 뭔가 이렇게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를 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을 하나 만들었고 그 법을 강제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해가지고 국제법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국제법을 만들었는데 이 국제법을 지키라고 강제하면 지키지 않는 나라에 강제하면 개별 국가의 자유의 침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우면서도 법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그 법을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시스템이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 연방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국가들이
뜻이 맞는 자유로운 국가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뜻을 맞는 국가들이 만들어서 국제법을 만들고 그 국제법을 강제력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지켜야지만 자유로운 거가 칸트의 논리상 그런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국제법, 국가와 국가들이 합의한 국제법을 강제에 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이게 바로 국제관계에 뭔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없이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평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와 양립 가능한 평화 방안, 개별 국가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평화 방안은 이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아까 얘기한 국가연합, 생케르가 얘기하는 국제국가, 국제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한번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강제력에 복종을 해요.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 국가를 만드는 방식인데 칸트는 그러한 방식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개별 국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입도 할 수 있고 탈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협동조합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국가들 간의 연방을 만들어서 그 국가들이 서로 그 법을, 국제법을 지켜나간다면 그렇다면 국제관계에서 국제국가, 세계국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법적인 질서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법적인 질서를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국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들이 합의한 국제법이 있고 이 국제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연방을 만든다라고 그랬는데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과 같은 것들을 만들고 개별 국가에 자유롭게 우리나라 UN 국제연합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현재 모든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뒤에 가서 조금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금지 폐기에 관한 협약, 그 다음에 세균 무기 이런 거에 폐기에 관한 협약 이러한 국제법들이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가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입 안 하면 됩니다. 가입하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국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모든 조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국제국가, 유엔이 이거 안 지킨다고 가입 안 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가입한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이 조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칸트가 이야기한 국제법의 질서인데요. 칸트는 평화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제법 또는 국제기구,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을 평화연방이라고 이해하면 이게 평화연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세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평화연방을 만들어서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서도 뭔가 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국가들이 지키는 그러한 법질서를 국제관계에 만들어서 평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평화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앞서 혹시 홉스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쟁 상태는 칸트도 이야기하는데 전쟁 상태는 항상 전쟁하는 상태가 전쟁 상태는 아닙니다. 전쟁 상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전쟁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가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전쟁 상태인 거고요. 그것의 의미로 마찬가지로 평화 상태가 항상 평화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평화 상태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루어져도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질서가 존재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칸트는 평화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평화 연방을 통해서 국제관계에 이러한 평화 상태, 법이 지배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은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으로 국가들이 준수해서 이룰 수 있는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화 상태는 칸트가 이야기하는 평화 상태는 항상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뭔가 국제법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의 법적인 제도가 질서가 존재하는 상태가 평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 상태를 벗어나서 평화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발적으로 국가들이 평화 연방에 가입하고 그 연방에 가입하고 나서 국제법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수해서 평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왜 그런 평화 상태가 유지가 될까? 개인들,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서 평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연방 구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국제연맹, 국제연합 등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고 사실 그리고 국제연맹은 누가 만들었다라고 주창했었죠. 국제연맹은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주창했고 우드로 윌슨이 정치학자였고 칸트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국제관계가 전쟁 상태 또는 아나키 상태인데 뭔가 법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상태가 국제국가가 아니면서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한 것이 칸트였고 이러한 칸트의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국제협약 그 다음에 UN 이런 것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조약에 가입하고 강제력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지킵니다.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합니다. 이게 칸트의 아이디어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질서는 홉스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웨스트팔리아가 상정하는 것처럼 국제관계에 아무런 법적 질서가 없고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정부가 무정부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정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질서가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무정부이긴 하지만 뭔가 이러한 국제협약과 국제법이 존재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국제법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담겨 있습니다. 칸트는 이게 국가가 자유롭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피에르의 국제연합 사상 또는 유럽연합 사상은 유럽에서 EU라고 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실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학자들, 국제정치 사상 또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가운데 중에 하나는 유럽연합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유럽연합이 전 세계로 확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런 평화를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코스모폴리탄 데모크라시 또는 코스모폴리탄 가버먼트를 이야기하는 이런 범세계주의자들은 유럽연합을 전 세계로 확대해서 전 세계에서 뭔가 이런 좀 더 국제국가, 세계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칸트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별 국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때문에 개별 국가가 그러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제국가를 선호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아마도 칸트와 같은 그러한 자발적으로 개별 국가들이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국제법, 국제협약, 국제기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주의자들,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자들은 칸트의 생각이 너무나 유치하다. 국제협약, 국제기구, 자발적인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거나 또는 중동 전쟁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개별 국가가 언제든지 원하면 조약에서 탈퇴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현실주의자들은 칸트의 평화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평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만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생태 평화, 뭐 기후 변화 또는 난민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삶에 있어서 경제적 불평등, 질병을 없애는 것, 기아, 가난을 없애는 것 같은 다양한 평화 문제들이 많은데 칸트가 주목한 것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의 문제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칸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칸트 이외에 다른 대안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홉스가 아니라 뭐 생피에르와 같은 세계 국가의 대안, 세계 국가의 대안으로 해서 전 세계를 세계 국가가 진짜 만들어지고 그 세계 국가가 우리나라의 주권에 반해서 명령을 내리고 강제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자연 상태가 바람직할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그냥 뭐 선의에 기대서 후펜더로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법이 존재하는 그래서 그냥 국가들이 자연법을 잘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들, 사실 지금 이야기드린 이런 대안들이 지금 현재도 평화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평화 방안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현실적으로 칸트 이외에 다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요거 예전에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썼던 페이퍼의 주제가 이런 거였는데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대를 너무 많이 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진다. 그래서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구부릴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런 평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칸트도 이게 불충분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충분하지만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이걸 더 구부려서 실현하려고 하면 구부러질 수 있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칸트의 평화론은 영구 평화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좀 칸트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칸트는 영구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평화 방안이 가능할지, 실현 가능한 평화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한 사람이었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사실은 요즘 같았으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칸트가 지금 살아있었으면 본인의 책 제목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또 이야기했을 것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그러한 상태가 지속 가능한 평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이야기하면 칸트가 너무 막 영구 평화를 해가지고 전쟁도 없고 영원한 평화로 해서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칸트가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했고 그 다음에 칸트가 생각했던 그런 방안이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가 바로 칸트가 이야기했던 영구 평화론에서 이야기했던 국제 질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방안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이고요. 칸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분석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칸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약간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어떻게 칸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칸트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오늘 이렇게 강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시면서 칸트란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시면 될까요? 그럴까요? 가운데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범수 선생님 강연 엄청나게 흥미로운 내용들을 듬뿍 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시 끝나고 나서 1시에 쉬어달라고 그랬죠, 저거요? 네. 12시부터 1시까지. 재밌게
일단 가서 말씀 좀 드리고 일단 가서 좀 물 하나만 더 갖다 주실래요? 예. 예. 그냥 진행. 일단 하고 네, 제가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담겨 있었던 내용을 청중분들을 위해서 약간 서머리하고 요약을 하거나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회자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전체적인 두번님이 가지고 계셨던 내용이 조금 더 잘 구조화가 되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해겔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해겔의 전쟁 개념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겔이 이 자신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서 칸트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칸트가 오늘 두번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피에리 신부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국가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형태의 체제, 국가들 위에 있는 더 상위의 국가, 그러니까 국가들이 개별적인 단위가 돼가지고 그 개별적인 단위를 마치 하나의 국가의 성원인 것처럼 보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더 상위의 정치체제를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부족하다. 기본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칸트의 입장이었는데 해겔은 칸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비판을 제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오늘 강의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구조화가 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출발점은 오늘 김범생께서 이제 강의의 앞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제는 각각의 개별 국가들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주권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와 다른 국가는 마치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고유성을 대타적으로 편협하게 주장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하기 위해서 내 것도 내려놓고 저 사람 것도 받아들여서 우리의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화해와 합의의 시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인에 대해서는. 근데 국가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적용된다는 게 규범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대전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국가는 개별적인 하나의 단위로서 다른 국가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융합해가지고 더 상위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대내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국민들의 총화가 이룩되어 있는 하나의 개별적인 배타적 단위잖아요. 갇혀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정치체로서 정당화되어 있는 보편성을 혼자서 이제 수행하는 일종의 개별체이기 때문에 이 개별체가 다른 개별체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기 걸 내려놓는다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규범적으로도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별자로서 하나의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이 국가가 포괄하는 내부의 전체 국민들의 보편복지를 위해서 추구되어 있는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제한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맞지가 않다는 것이 일단 대대적으로 홉스가 내놓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을 해겔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어디까지만 갈 수 있냐면 서로 건드리지 않는 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와 우리 국가가 동일하게 배타적인 주권국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데서 그쳐야 되는 거지 먼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갈등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나 열려 있는데 이 갈등할 수 있는 소지가 정말 굵어져가지고 충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양자가 배타적인 동등한 주권국으로 맞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거해가지고 혹은 근대적인 국가 개념을 의거해가지고 한 국가가 독자적인 주권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주권은 국가들이 동등하게 갖는다. 우리가 크기가 작은 국가라고 해서 다른 국가보다 더 폄하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역사가 짧다고 해서 다른 국가보다 더 약화된 방식으로 부당하게 간주될 이유가 없다. 동일한 주권국으로 다 대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리고 이 국가가 최상의 정치체의 당위이지 그 이상의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늘 끊임없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가능성이 끊임없이 열려있을 수 있게 되고 이 가능성이 불거질 경우에 실질적인 방식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 설정이 세팅인데 이 세팅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팅 위에서 그렇다면
불거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인 해법, 그 다음에 현실적인 해법이 무엇일지를 보완하는데 생피에르 신부하고 이제 칸트가 완전히 다른 식의 이야기를 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생피에르 신부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유일하게 이 전쟁의 현실화 가능성을 예방하고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그다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주 원만하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국가들이 개별자가 돼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마치 개인들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듯이 그런 식의 방식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이게 일단 생피에르 신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가 헌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국가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법적인 방식으로 조정될 때 강제력과 처벌력을 정말로 행사하잖아요. 공권력이 돼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갈등할 때 전체 하나의 더 큰 정치 국가가 개별 국가들에게 규제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것이 일단 생피에르 신부의 방안인데, 선생님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각 개별 국가들이 동등한 주권국으로서 외부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대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개념 자체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하고 거의 규범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칸트가 내는 방안은 뭐냐면은 연합은 있긴 있어야 된다. 연합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각 개별적인 주권국으로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대등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연합이 유지돼야 된다. 그럼 이제 자발적으로 이 연합에 계속 머무르면서 연합에서 결정되는 일들에 동의를 해가지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데, 이 의사결정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방식으로 국가들 스스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지위를 갖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외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함부로 구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칸트에 대해서 헤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헤겔은 칸트 뒤의 사람이니까 칸트가 내놓는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홉스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거니까, 홉스에서 이제 생피에를 거쳐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낸 칸트의 이 전체 궤적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때 이 자발적인 결사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해결의 생각일 것 같아요. 외부에 의해서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 국제적인 연합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국가적인 이익관심이 위배돼요. 달라요. 갈등해요. 충돌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거를 내려놓고 전체 국제적인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뭔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이익관심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국가적인 이익관심을 제한하면서 뭔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결정한다는 것도 상당한 형태의 내적 강제력을 갖는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해결의 입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전 세계의 지구적 관심사를 위해서 우리 자국의 관심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국가라고 하는 것이 기능해야 되는 정치체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 내부에 있는 자국민들 전체의 보편적인 어떤 이익관심 혹은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장치이고 이제 체계인 건데, 이거를 다른 타국민들과의 갈등의 소지 때문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국가에게 과연 허용되는 일인가? 자발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인 한 배타적인 주권국으로서의 그 국가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사이에서는 하나의 개별자로 머무르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여지 안에 늘 휘말릴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개별적인 주권국의 위치에 설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 사이에 있는 한 개별자로서의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쟁점이고, 칸트가 내놓는 이 방안은 제가 생각할 때도 철학사적으로 있어왔던 모든 방안 중에 가장 멀리까지 나아간 방안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려면 상당히 개념적으로 논리적인 엄격한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형태의 역사도 사실 다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칸트가 가장 많이 멀리까지 나아간 입장을 내놓는 이론가라는 사실에는 분명히 동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우고 소중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정리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10분 안에 다 처리했습니다. 저의 임무는 이제 다였고, 오늘 발표해주신 김범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선생님. 부장과 사무관연구원의 이선민입니다. 오늘 진짜 뭐 말씀해가지고 더군다나 이계문 교수님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쫙 진짜 그 유럽에 이제 홉스부터 해결까지 포함하는 게 큰 그림을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해결까지 나면 그래도 커지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걸 또 딴데 돌리고. 지금 제가 김웅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받은 느낌은 저는 역사 배경이기 때문에 18세기 유럽적인 상황에서 나온 고민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21세기의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특히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는 이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전제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방이냐 연합이냐 이게 이제 생피엘 신부와 이제 칸트의 차이인데 그 두 가지 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로운 국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18세기에는 지금은 더 그렇지만 유럽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다 이제 말이 되는데 지금 글로벌 차원 놓고 볼 때는 자유로운 나라가 극히 소수거든요. 대다수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럼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합, 자유롭다라고 하는 저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방의 연합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생피에르 신부의 구상이 유럽 연합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거는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들의 이제 어떤 문화적 공동성, 또 이제 사회 경제적 어떤 선진성 이런 게 해가지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동질성이나 또는 그런 어떤 수준의 어떤 선진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는 연합으로 갈 수가 지금 유럽 연합을 갖다가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하냐? 아프리카나 남미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동질성과 그런 어떤 수준 선진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연방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연방부터가 굉장히 많은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칸트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칸트의 이야기를 21세기의 지금 그 세계, 특히 동아시아 상황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지금 답변이 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칸트가 그리고 있는 이런 국제 질서는 정말 유럽에 기반한 질서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유럽 근대에 기반한 질서입니다. 동북아시아, 중국 이 차이니즈 문명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사실 다른 국제 질서가 존재했었습니다. 다른 국제 질서라고 하면 천하 국제 질서고, 그 다음에 천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대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공국이 있고, 그래서 국제 관계가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이라키컬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이 중국적 국제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적 국제 질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의 국제 질서가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며 전 세계로 확대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유럽의 국제 질서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들이 평등하고 주권에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들이 서로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원칙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럽에 기반한 그런 평화 사상이긴 합니다만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유럽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유럽을 벗어난 이런 컨텍스트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유로운 국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유로운 국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칸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 공화정이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칸트의 이론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각광받았던 이론이 민주평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전쟁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소위 이야기해서 민주평화론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러한 국제정치 이론이 칸트의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이렇게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국가들입니다. 그럼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 절대 왕정 또는 전제주의, 전체주의 국가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칸트는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계속 전쟁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을 강제력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칸트는 기본적으로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그 나라 자체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자유로운 국가가 그 나라 안에서 먼저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유로운 국가가 추후에 평화연방에 가입해서 그러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만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별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민주평화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지만 과연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민주평화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칸트의 이론이 모든 국제관계를 다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방입니다. 이 대인질의 금지 협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그런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에 우리나라는 다 가입했습니다만 북한은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NPT도 탈퇴했습니다. 탈퇴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들을 보면 자유로운 국가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보면 자유로운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국가라든가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국제협약, 왜 국가들이 그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런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왜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인가? 외교학과 다니는 대학원생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제력, 외적 강제력, 국제국가, 세계국가의 외적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규범을 준수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연구 논문들이 최근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럴지에 대해서 적으로 지킬까? 근데 규범이 가진 또 이런 규범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규범이 사실 있는데 그런 규범이 있을 때 그 규범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찔리잖아요. 그 규범을 안 지키면 좀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이성의 명령을 받는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칸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자유로운 국가, 이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국가들은 그러한 국제법도 강제력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부에 다니고 있는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되게 현대 국제질서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주제와는 조금 괴리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처음에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군대에서 칸트가 얘기하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 주권이라고 상정되는 주권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국가 안에 있는 것에서의 싸움 그리고 분쟁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항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에서 칸트의 주권을 기반으로 한 논의를 지속해야 할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칸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칸트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전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폭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칸트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칸트는 이제 그게 국내 질서를 잘못 세운 거고요. 그래서 공화주의에 기반한 그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가 내부적으로 그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사실 아까 이제 메타피식스 오브 모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어떻게 이제 국내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사실은 또 오리지널 컨트랙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회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국내 정치 질서를 수립할 것인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성을 가진 사람들과 합의를 통해서 이성의 명령을 법 체계로 만들고 그러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면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야기한 그런 내전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이런 폭력이라든가 인간 안보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갈등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국내 정치 질서를 잘 세우지 못한 것으로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인간 안보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대로 현대 평화학에서는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평화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뭐 인간 안보 위기라든가 질병, 기아, 빈곤,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칸트가 논하지 못했기 때문에 칸트 평화론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30분에 정확하게 끝내야 되겠요 하나 정도 더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별로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예. 후계 소재는 일본 연구 한일 관계 연구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연구한 적은 별로 이렇게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 그 칸트 연구소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 문제, 동북아 질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유로움과 국가대표 주셨고 중국 문제도 있고 신내 기전에 대한 이야기, 한일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안을 고민했습니다. 해안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뭐 여기저기서 이제 가지고 칸트의 이론을 남북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런 걸로 최근에 뭐 논문들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칸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쓴 논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뭐 그 연방과 연합의 차이에 주목해서 사실은 이제 남북한 간의 남북 연방, 남북 연합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칸트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봐도 아마도 뭐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갈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으로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조금 더 이렇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소위 얘기해서 뭐 군사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그런 자발적인 협력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이제 우표 저희가 일본에 편지를 소포를 보내면 일본 어디 주소든지 다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일 간에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한일 간에도 우리 뭐 걱정 안 하시죠? 일본에 보내면서 대충 알아서 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국가 간의 협약이고 국가 간의 약속인데 뭐 한일 관계가 좀 치열한 문제, 이제 논쟁이 있는 문제에서는 그런 그 자발적인 국가들 간의 준수인데 우리도 사실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일본도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이 동북아에서도 보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뭔가 그래도 국가들 간에 서로 안 지키고 깨도 되는데 국가들 간에 자발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좋게 보면 분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도 어쨌든 그런 협력을 통해서 분쟁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하이 폴리틱스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데까지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하이 폴리틱스까지 가지는 못하고 소위 얘기를 로우 폴리틱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 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1시 반까지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발표해 주신 그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김광훈 선생님께 뜨거운